반갑습니다. 진격의 변호사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몰카를 촬영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또 외 일명에 대한 고발장을 12월 27일 작년 12월 27일 자유와 인권연구소에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몰카와 관련된 범죄가 있는데 어떤 범죄가 여러분들은 발생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유와 인권연구소에서 제시한 고발장에 나와 있는 범죄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과연 이 여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법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더욱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장관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안 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 고발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까지 왔는데, 어떤 범죄들이 되는지 여러분 특이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JK님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 또 진격의 변호사들을 계속해서 지휘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또 시청률도 많이 올라와서 참 이제 3만 명에서 이제 4만 5천 명 넘어서서 이제 5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랄님, 조봉열님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12월 27일 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여야의 치열한 이런 공방이 있던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비로소 고발인 조사가 있었어요. 참 이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면서 자기가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이 친북 목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자유와 인권연구소에서 나온 이 고발장을 저희들이 봤는데, 물론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이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자, 가해자들이 굉장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죠.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이걸 유튜브에 게시하기 위해서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은 이 최재형 목사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2022년 6월 달에는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고객으로 단골로 있는 백화점 거기를 찾아서 거기 샵을 찾아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잘 안 되면 또 다른 걸 하자 해서 2020년 9월 달에는 석 달 뒤에는 크리스찬 디올 가방, 크리스찬 디올을 좋아한다고 해서 가방을 또 이명수가 구입해서 그 최재형 목사에게 전달해서 피해자를 만나서 건네주도록 하고 몰래 촬영하도록 몰카를 하도록 하죠. 이거를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서울의 소리에 이제 발행인인 이제 백은종이란 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이명수 기자와 함께 최재형이 몰카로 제공한 영상을 편집해서 서울의 소리에 유튜브에 게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짝짝 아구가 들어맞는 이 역할 분담들을 했습니다. 공모를 한 뒤에 참
이런 역할들을 해서 어떻게 했죠? 우선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한 행위는 2022년 5월부터 23년 23년 9월까지입니다. 총 10여 차례에 걸쳐서 카톡으로 면담을 신청해요. 영부인한테 카톡으로 면담을 신청합니다. 공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개인 카톡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집요하게 카톡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6월하고 9월경에 피해자를 만나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몰카죠. 몰카를 촬영해서 서울의 소리라는 아주 좌파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명수 기자하고 백은종에게 이게 제공해서 우리가 유튜브나 카톡은 우리 정보통신망법 여기에 정통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정통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백은종 이 발행인은 이 공모해서 2020년 6월부터 9월경 이제 입수한 그 피해자의 동영상을 어떻게 해요? 제공받아서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하면 여러분 이런 행위가 어떤 범죄가 성립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저희들은 이거를 보면서 자유인권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변호사들과 이렇게 고민하면서 관련 법률을 한번 저희들이 서치를 해봤습니다. 탐구를 해보니까 자 스토킹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여러분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면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스토킹 행위라고 하면 어떤가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약칭합니다. 스토킹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건데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조항이에요. 1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목에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스토킹 행위죠.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또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요런 거를 스토킹이라고 하죠. 우리 스토킹이라고 하면 다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또, 최유리님, 미랄님, 자유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구주화, 진격이 변호사님, 구주화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주화 변호사님도 아마, 이제, 그 다른, 지금 무고 혐의로 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일 고발 진술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비슷한 12월 27일경에 이걸 접수했는데 지금에야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한창 그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일 때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위들은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범죄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스토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죠. 그런데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 내용도 해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또 그 정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 요거를 제공, 배포하는 행위인데 이런 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가 어떤 걸까요? 한번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보니까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면 아까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그 정보를 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희들도 이거를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러면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아까 여러분들 그 법률을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4개월간 10여 차례가 거쳐 카톡 문자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게 우리 스토킹 처벌법 제2조 1호 제 다목 정보통신망, 즉 카톡은 정보통신망이죠. 이용해서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이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핸드폰에 나타나게 하는 행, 이 행위가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 반복적 이 10여 차례 카톡 문자를 보낸 거 보면 면담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죠. 이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카톡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 있죠. 이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또 최재형, 이명수, 백은종 이 사람들은 다시 이거를 최재형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최은종에게 전달을 해서 게시하도록 했죠.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에 관한 행위에서 이렇게 뭐라고 돼 있죠? 그 정보를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자 유튜브를 통해서 제3자에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최재형에게는 제공했죠. 제3자인 이명수와 백은종에게 제시하고 또 정보통신망인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백은종과 이명수가 지속적으로 게시를 했죠.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백은종 그 발행인의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재형과 공모해서 이 받은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공받아서 편집한 뒤에 정보통신망인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게시했죠. 이 게시하는 행위 자체도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의 영상 정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인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 잘못됐네요. 기시라고 되어 있네. 게시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야에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많이 그리고 조중동까지 선동을 합니다. 사건의 피해자를 향해서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본질을 호도했죠. 대통령한테 사과하도록 굉장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했는데 그런 행위를 제가 잘 막지 못해서 이 부친을 아는 사람이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그런 행위를 제대로 막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전담도 하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군법무관, 군검찰까지 했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론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각종 십자포화를 조중동이 날려대니까 국민의 소리에 국민의 소리에 자기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뭐예요? 국민의 힘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조중동과 이 여론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소리인가요? 결국 대통령이 여당의
여당이 자기들 손으로 뽑은 20년 직이라는 대통령 뒤에 뭐 칼 꽂는 행위를 했다고 많은 우파들이 얘기들을 했죠. 참. 자, 여당이 못한 일을, 아니, 진격의 변호사 쪽 사람들이 왜 이걸 합니까? 사실. 사실, 자유와 인권연구소 여기 고발장 10월 27일 날, 백은종 외 2명, 아까 이명수, 그 다음 최재형을, 하도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스토킹 범죄를 방관하는 언론과 정치권 보면서 황당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10월 27일. 구주화 변호사님도 이 무고 혐의로 또 고발장을 또 내고, 이런 고발장이 여러 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고발했고, 여러 방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죠. 자, 이게 참 최연수님, 그 다음에 심스님, 참 너무 반갑습니다. JH님, 그리고 에스프레소님, 하여튼 영원한 앵두님, 일기방송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에 12월 27일 2달 전에 고발했으면 바로 사실 서울청에서 바로 수사를 광역수사팀에서 하면 돼요. 근데 대통령 연구원에 대한 조사도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서초서에 이관해버립니다. 서울청은 직접 수사 안 해요. 서초서를 이관하며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에 2달 지난 시점에서 2월 20 지난주 수요일인데 2월 21일인 것 같은데 비로소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내일 또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 고발한 거에서 내일 조사한다는데 이렇게 2달 지나서 했습니다. 언론의 선동 과정에서 이 사실 가해자를 수사하고 사건의 본질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초경찰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관됐다고 자유와 인권연구소 귀하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서 1월 4일 날 귀하께서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은 서초경찰서에 이렇게 접수됐습니다. 27일 날 서울청에 접수를 하고 1월 4일 날 서초서에 배당됐는데도 서초서에서도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라 거의 2달을 뭉갰네요. 이게 대한민국 여당이 대처하는 자세고 수사기관 독립을 얻어낸 경찰이 하는 자세들이란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영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법이 누가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입니다. 2020년 6월 1일 날 제안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제안자가 보니까 정춘숙, 고용진, 인재근, 김두관, 박완주, 위성곤, 오형근, 기동민, 강원식, 김종민 의원. 여당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죠. 뭐 한 사람 보니까 제주도지사 하는 사람도 있고 제주도 도의원들이 좀 있네요.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있네요. 김두관 씨도 있고 위성곤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된 법률이에요.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된 법률에서 뭐라고 제안을 했니? 이 법을 만든 목적을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그때까지는 2020년 6월 1일 전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뿐이며 이 외에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해도 경범죄로 구분되어 벌금 8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자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자유와 인권 연구소에서 이걸 알고 이 법률을 찾아내서 고발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2달 동안 뭉개다가 이제야 고발인 조사했습니다. 차 지나간 다음에 하나요? 참 대한민국 경찰 그리고 여당의 대처하는 법
법무부 장관 출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여당,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러면 만약 이 말대로 하면 저 정도로 뭐 무슨 백 하나 받았다고, 뭐 당연히 그거 잘못된 거죠.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만일 김정숙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옷부터 브로치부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바로 반박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는 야당을 향해서 같이 팔을 우통을 벗어 제치고 나가서 싸우는 여당의 의원도 없고 비대위원장도 없고 도대체 산무인가? 그 다음에 수사기관도 없고 그렇게 산무네요. 이런 분들 믿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맡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목이 메어 터져라 외치던 또 우리 과거에 우리 특검, 지금은 진격의 변호사로 우리가 이름을 바꿨지만 이제 각자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자유인권연구소라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해봤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자유인권연구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한번 고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인권연구소 공동수장으로 있던 분이 공직에 계셨는데 완전히 그냥 뭐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야당들은 좌파들은 반드시 보복도 하고 거기서 싸움을 걸어오면 싸움을 하는데 우리 우파에서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언론의 선동이나 따르고 자기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키키타님, 국힘님 계시네요. 국힘님은 국힘 그거 아니죠. 국힘입니다. 예, 영원한 행두님, 키키타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튼 다음번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해서 피고발인을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송치할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찾아보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